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쳐 혼란을 극복하려 했다. 그러나 광해군의 개혁과 중립 외교에 불만을 품은 서인들은 인조 반정을 일으켰다. 동북아를 통일한 후금은 점점 강해지는 반면 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조선의 외교적 입장은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게 된다. 제조 지연을 강조하는 척화파는 명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후금을 배척해야 한다고 했고, 실리를 중시했던 주화파는 주변 정세를 고려해 후금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했다. 주화 척화 논쟁만 벌이다 시간을 허비한 인조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병자호란을 맞게 된다. 조선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쩔쩔매는 동안 일본의 세는 다시 살아나 조선에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지정학적 조건이 나쁜 상황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주변 강대국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부를 잘 추스르고 기본적인 평화를 지키지 못하면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은 우리의 불행이나 곤경을 통해서 또 다른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조선시대 전쟁사 전문 역사학자, 명지대학교 사학과 한명기 교수. 임진왜란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격동을 돌아보며 우리의 국제 관계와 앞으로 나아갈 바를 통찰해 본다. 자, 오늘은 이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그 전쟁의 여파가 동아시아에 어떻게 미쳤고, 실제 외란 기간 동안 급격히 세력이 성장했던 이 여진족의 만주가 이 후금이라고 하는 독립국가를 세워서 이 궁극적으로는 청나라라고 하는 제국으로 발전했고, 그것이 결국 그 이전까지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으로 군림했던 명하고의 대결을 야기함으로써 그 외란 때문에 고통에 처했던 조선이 이 외란이 끝나자마자 다시 이 명과 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의 대결 구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중국 대륙이나 대만에서 임진왜란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 항외 원조입니다. 이 말은 외구에게 대항해서, 즉 일본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란 뜻이죠. 바로 이 원조라는 말이나 그 임진왜란 직후에 사용했던 동원 지역이라는 말이나 자기들이 조선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물씬 풍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대단히 시사적인 것은 이 1950년 6.25 전쟁을 중국 사람들이 항미원조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항미원조의 원조나 항해원조의 원조나 글자 한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외란 끝날 무렵, 정확히는 시작될 무렵부터 이 중국의 동북지방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르하치라고 들어보셨겠죠. 자, 누르하치로 대표되는 건주 여진 세력이 대체로 1580년대부터 점차 세력을 키워서 주변의 군소 부족들을 야금야금 병탄하고 점차 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명나라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던 건주 여진 지역에서 강력한 새로운 세력이 출현해서 독립국가를 만드는 조짐이 보이니까 명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경계의 눈을 멈추지 않았는데, 이 외란은 누르하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뭐냐 하면 만주 지역에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기본적으로 감독해야 될 명군 상당수가 조선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한반도에 참전해서 일본군과 싸우게 된 거죠. 달리 말하면 명나라가 일본과 싸우면서 한눈을 팔게 된 겁니다. 자, 명나라가 조선에서 한눈을 팔게 되니까 아무래도 누르하치에 대한 견제력이나 감시력은 상당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명나라가 외란에 참전해서 일본과 싸우고 있는 사이에 누르하치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커집니다. 원래 조선 지식인들은 조선 초기부터 여진족들을 대체로 야인이라고 부르면서 대단히 별 볼 일 없는 오랑캐 정도로 하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 오랑캐 여진족은 조선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자급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우월감을 가졌죠. 그런데 외란을 계기로 조선은 이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에 대해서 괄목상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조선 조정이 의주까지 일본군에게 쫓겨서 파천했던 1592년 12월에 누르하치는 명나라를 통해서 조선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군대를 조선에 파견해서 일본군을 물리쳐 주겠다라는 원병 제의를 합니다. 자, 이 원병 제의는 그 다음에 1598년에도 또 있었어요. 자, 당시 조선 조정은 고민에 빠졌죠. 저 누르하치의 파병 제의를 솔직히 받고 싶습니다. 왜? 일본군에게 몰려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실정에서는 이 누르하치 군대의 지원은 상당한 천군만마가 될 수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저 오랑캐 세력이 조선에 들어와서 일본군을 물리쳐 준 다음에 그 반대급부나 대가로 뭘 요청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끝내 누르하치의 원조 제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여진족이 옛날에 그 보잘것없는 오랑캐가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선조는 아직 임진왜란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이 명군 장수들하고의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이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이 상당히 강성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란 중에 선조는 어떤 조처를 취하냐 하면 이 외란 이후에 새로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저 누르하치 세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중국의 한족으로부터 오랑캐라고 무시당하던 변방의 여진족은 16세기 말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중국 본토를 통일하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르하치이다. 누르하치는 타고난 용맹함으로 분열된 여진을 통일하고 국호를 후금이라 했다. 임진왜란은 누르하치라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기회가 됐으며 동아시아의 격변을 일으켰다. 명나라는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참전했으나 실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외친 정명가도 때문이었다. 일본의 목표는 조선이 아닌 명이었고 이를 안 명은 전쟁터를 조선에 한정시키고 자국을 지키기 위해 조선에 원군을 보낸 것이었다. 이미 쇠퇴의 길에 접어든 명은 조선에 원군을 파견하게 됨으로써 국군은 더욱 기울어지게 됐다. 승승장구하던 누르하치는 영원성 전투 패배 이후 사망하게 되고 그의 8번째 아들 홍타이지가 1636년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우리는 이 대금을 과거 고려시대의 금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후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독자적인 문자를 스스로 창제하고 그리고 팔기제도라고 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더니 마침내 1618년에는 명나라에 대해서 7가지 원한이 있다라고 하는 명분을 들이밀면서 이 명나라의 만주지역 전략 요충지였던
이 푸순이라고 하는 곳을 누르하치가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명나라 조야에 엄청난 충격을 주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푸순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르하치가 명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시쳇말로 맞짱을 뜨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자, 명나라 내부에서는 온갖 대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방식으로 그 대책이 수렴되냐면 이번 기회에 누르하치를 완전히 제압을 해서 장차의 화근을 끊어야 되겠다. 그건 뭔 얘기냐면 명이 군대를 동원해서 누르하치의 본거지인 허투알라, 즉 흥경노성을 직접 원정을 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시황 시절의 중국이나 오늘날 중국이나 이 한족들이 주변에 대한 오랑캐들을 상대할 때 변하지 않고 쭉 이어져 내려오는 외교적 술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랑캐가 무시 못할 세력으로 떠올라서 나에게 도전하게 되면 그 오랑캐를 상대하거나 견제할 때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또 다른 오랑캐를 이용해서 견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제이란 말 들어보셨죠?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견제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명나라 조야의 인사들 중에는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이번 누르하치를 공격하는 원정에 조선도 동참시키자. 조선은 우리에게 대대로 충성을 바쳐온 조공국가였고 더욱이 임진왜란 때 망할 뻔했을 때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다시 살려준 이른바 제조지은을 베푼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 조선을 이용해서 누르하치를 견제하게끔 하는 것은 조선에게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갚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조선을 누르하치하고의 전쟁으로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실제 명나라는 이 누르하치의 허투알라에 대한 공격을 앞둔 시점에서 조선의 외교 문서를 보내와서 대략 2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 너희들도 우리가 누르하치를 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조선 입장에서는 이제 외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전쟁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극복하기에 진력해야 할 때인데 누르하치를 치기 위해서 다시 원병을 보낸다라고 하면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이 1608년 왕자리에 올랐던 광해군이라는 인물은 임진왜란 초반에 분조라는 것을 이끌고 직접 전쟁터를 주유했던 데다가 외란 기간 내내 이 명나라 장수라고의 잦은 만남을 통해서 이 누르하치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명나라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해서 누르하치를 공격하는 원정에 동참할 경우 최악의 경우 누르하치로부터 보복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 신하들하고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죠. 이 상당수 신하들은 명나라는 애초부터 우리의 상국이었고 더군다나 외란 당시에는 우리를 살려준 은혜를 베푼 나라이자 부모의 나라인데 지금 부모의 나라가 오랑캐에게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무조건 앞뒤 거두절미하고 도와줘야 될 일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광해군과 신료들 사이에는 격렬한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명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원정에 동참할 것을 꺼리는 광해군을 압박을 했고 또 명나라 조정의 신하들 중에는
조선이 우리의 요구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조선부터 먼저 손봐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해군은 내부적으로는 신료들의 채근에 떠밀리고 외부적으로는 이 명나라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1619년 약 15,500명의 병력을 만주 지역으로 파견해서 이 누르하치를 공격하는 명나라의 원정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당시 동참했던 조선군 지휘관인 강홍립이라는 인물은 결국 심화라는 곳에서 이 누르하치 군대의 기습을 받고 병력 절반 정도를 상실한 이후에 남은 병력을 이끌고 만주에 투항을 하게 되죠. 결국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참전을 했습니다만 그 누르하치를 제압하지 못했어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자세히 말씀드릴 여유가 없습니다만 당시 명나라는 내부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누르하치를 군사적으로 압도할 만한 능력이나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선이 거기에 동참했다가 패하게 되면서 이제 동아시아 정세는 다시 격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되죠. 잘 아십니다만 이때 이렇게 명과 누르하치 사이에서 양단을 걸치려고 시도했던 광해군은 이 1623년 인조반정이라는 쿠데타를 만나서 실각합니다. 물론 그가 내부적으로 정치적 실정을 많이 자행하고 또 신하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인조반정의 발생은 이 동아시아 정세의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거죠. 어쨌든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려고 했던 광해군이라는 인물이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인물이 국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선을 자기 입맛대로 길들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